태국 사회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한편의 한국 영상이 온라인에 퍼진 뒤 그동안 쌓여온 반한 감정마저 영상 하나로 뒤바뀌었는데요.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은 충격을 넘어 분노했습니다. 8분짜리 영상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7천만 태국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은 걸까요?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린이에요. 태국 중심에 있는 호텔에서 일한 지는 거의 10년이 되었죠. 이 도시에서 제일 바쁜 호텔은 지금도 아침이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서 온 관광객들이 오고 가는 곳이었고, 저는 그들을 맞이하고 질문에 답하고 본인들도 미처 몰랐던 문제들을 조용히 해결해 드리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동안 한국 손님들이 특히 많았습니다. 가족 단위, 부부, 혹은 출장 온 소규모 단체까지 다양했죠. 그분들은 시끄럽게 굴지 않았고 불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여권을 건네주셨어요. 그 조그만 행동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따뜻했고 정중했고 사람다운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못했고 그분들도 대부분 태국어를 못하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소통이 어렵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늘 정중하게 손짓을 하거나 번역 앱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종이에 직접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해 주셨거든요. 로비가 아무리 바빠도 제가 땀을 흘리며 정신없이 일할 때도 절 한 번도 다그치지 않으셨어요. 또한 기억에 남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한 10대 딸과 함께 오신 어머니였는데 딸은 늘 스케치북을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로비에서 저를 보면 서툰 발음으로 사와디카라고 인사하셨어요. 그 인사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체크아웃하는 날 그분은 저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안에는 부채 그림이 그려진 예쁜 카드가 있었고 글씨는 한국어였지만 글씨체가 또박또박하고 따뜻했어요. 그분들은 방도 너무 정갈하게 정리하고 떠나셨습니다. 침대는 가지런했고 수건도 예쁘게 접어놨고 심지어 쓰레기도 작은 봉지에 잘 묶여 있었죠. 그 카드는 제 서랍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손님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양복 입은 비즈니스맨이 공항 가기 전 티백 세트를 선물해 준 적도 있었고 젊은 여행객이 청소 도우미 분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달라며 부탁한 적도 있었고 어떤 어머니는 피곤하지 않으세요? 고생 많으세요라고 말해주셨던 적도 있었죠. 그땐 잘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해졌나 보다. 세상이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약자 명단에 익숙한 성씨가 점점 보이지 않았고 낯익은 단어도 사라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주일 내내 한국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로비는 여전히 붐볐지만 어딘가 허전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를 흐르던 조용한 온기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왜 사라졌는지 그땐 몰랐고 딱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었죠. 저는 그 조용한 따뜻함이 점점 그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그리움이 나중에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처음엔 그냥 태국의 비수기인가 싶었습니다. 호텔이라는 게 원래 계절 따라 손님이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해졌어요. 그저 한국 손님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분위기 자체가 바뀌었어요. 뭔가 사라진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예전의 로비에는 묘한 리듬이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딱 알맞은 속도였죠. 대리석 바닥 위로 부드럽게 스치는 구두 소리,
굴러가는 캐리어의 바퀴 소리, 프런트 데스크에서 오가는 낮은 대화, 그리고 키보드 타이핑 소리까지 모든 게 조용히 어우러져서 그 공간은 마치 잘 조율된 음악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리듬이 엉켰어요. 너무 빠르다가 갑자기 멈춰버리기도 하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삐걱거림이 있었죠. 더 이상 이곳은 우리 호텔 같지 않았습니다. 호텔은 여전히 손님으로 붐볐고 매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점점 더 큰 단체로 몰려왔고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여행객들이었어요. 무리를 지어 큰 소리로 말하고 로비에서 사진을 찍느라 통로를 막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가이드가 조기 체크인이 안 된다며 저에게 소리쳤고 다른 날에는 한 손님이 룸키를 던지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물론 예의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줄을 서지 않고 끼어들거나 제 눈앞에 여권을 툭 던지듯 내밀고 제가 조금만 늦어도 책상을 똑똑 두드렸어요. 어떤 손님은 제 발등을 캐리어로 밟고 지나갔는데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죠. 그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전 그 조용한 분위기 다 어디 간 거지? 이건 저만의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웃던 청소팀도 요즘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들의 어깨는 확실히 더 무거워 보였죠. 어느 날 오후 청소 직원 메이로부터 무전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517호 혼자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급히 올라갔고 문을 열자 한 발짝 물러났어요. 처음 느껴진 건 냄새였고 남은 음식, 젖은 수건, 그리고 뭔가 썩은 냄새. 침대 옆엔 구겨진 비닐이 흩어져 있었고 카펫에는 지식여진 과일 껍질이 붙어 있었습니다. 욕실 바닥은 젖어 있었고 욕조엔 음식 찌꺼기가 둥둥 떠 있었죠. 그녀는 걸레를 손에 꼭 쥔 채 서 있었고 눈은 벌써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 팀방 3개나 청소했는데 또 이래요. 그 말을 들으면서 방 안을 멍하니 둘러봤어요. 화가 난 것도 짜증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란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것도요. 결국 직원들을 더 불러 셋이 청소했어요. 1시간이 넘도록 아무 말도 없이. 그 침묵은 오히려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줬죠.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와 앉았을 때 사람들은 여전히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 발걸음, 표정이 마치 멀리서 들리는 배경음처럼 느껴졌어요. 몸은 멀쩡했지만 마음이 달아 있었습니다. 수건처럼 너무 자주 쓰여 이제 곧 찢어질 것 같은. 이상했어요. 문득 한국 손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수건을 개어두고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가던 분들. 혹은 쪽지를 남기고 가던 그 손길들. 여기 덕분에 여행이 더 좋았습니다. 작은 선물과 함께 놓여있던 그 메모 하나가 며칠씩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던 기억. 지금은 감사 인사를 듣는 일이 거의 없고 대신 요청만 늘어났습니다. 수건 더 달라, 방 바꿔달라, 할인해달라. 그걸 들어주지 못하면 무표정으로 혹은 화난 얼굴로 돌아가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그 따뜻함이 너무 그리운 거였죠.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선택한 게 이거였을까? 작고 따뜻한 걸 잃고 단지 숫자만 얻은 건 아닐까? 예약 명단에서 한국 이름을 찾게 돼요. 비슷한 이름을 보면 괜히 기대하고 다른 국적이란 걸 알면 마음이 살짝 내려앉죠. 손님은 그냥 손님일 뿐이라며 스스로를 설득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히 국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분들이 오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무언가를 분명히 잃었습니다. 그건 숫자로는 남지 않아요. 보고서에도 성과표에도 나오지 않죠. 하지만 저는 알아요. 로비에 서 있을 때마다 그 빈자리는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무언가 정말 중요한 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제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인터넷에서였어요. 쉬는 시간에 폰을 보다가 우연히 영상 하나를 봤어요. 제목이 한국, 동남아를 무시하다 같은 거였죠. 처음엔 그냥 넘기려다가 계속 올라오는 비슷한 영상과 댓글들에 눈이 갔습니다.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깔봐. 그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속으론 다 무시하는 거야. 돈 쓰게 하고 나면 뒤에서는 우릴 더럽게 취급하지. 프런트 데스크 뒤에서 점심 먹을 때나 쉬는 시간마다 직장 동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한국 공항에서 입국 거절당한 사람 있대. 우리 같은 동남아는 이제 안 받으려나 봐. 저는 그들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기억 속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예의 바르고 조용하고 말로 하지 않아도 마음을 전하던 손님들이 떠올랐어요. 물론 다 좋았던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따뜻한 분들이었거든요. 어느 날 가족 단톡방에서 사촌이 영상을 하나 보내줬어요. 제목은 왜 한국은 우리를 싫어하는가였어요. 저는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이미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한국 때문이라며 더 분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었어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에서는 부정적인 기사와 댓글이 넘쳐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유튜브를 보다가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썸네일은 자극적이었고 제목부터 강한 비난이 담겨 있었죠. 내용은 더 심각했어요. 마치 태국이 한국에 무언가를 반환받아야 한다는 식의 주장. 그리고 그 원인을 전부 한국 탓으로 몰아가는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자극적인 영상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보고 나서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 영상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고 마치 한국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처럼 꾸며놓았더라고요. 더 화가 났던 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영상에 열광하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태국인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해왔고 그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 한국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는 비자를 넘겨서 일한 사람도 있었고 정당한 절차 없이 체류하려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는 정말 억울하게 당한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는 스스로도 잘못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튜브 속 영상은 그런 맥락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의 문제는 쏙 빼고 오로지 한국이 나쁘다. 한국이 우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만 반복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너무 답답했고 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우리 스스로 되돌아볼 점이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입국 심사 강화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 원인을 만든 사람들 역시 우리였다는 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단순히 체류 문제만이 아니라 범죄까지 연루된 사례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했어요. 마약 밀매 같은 중범죄까지 관련된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중범죄 사건은 뉴스에서도 나왔지요.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한국에 가서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런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쉽게 한국을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퍼지고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릴 때 사람들의 인식도 함께 왜곡되니까요. 그 영상은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거짓말 좀 보태서 태국 7천만 명 모두가 본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나라 전체가 믿어버리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게다가 얼마 전엔 선배가 일하던 호텔이 결국
중국 자본에 넘어갔다는 소식까지 들었어요. 그냥 인수만 된 게 아니라 아예 호텔을 없애고 오피스 건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생각해보니 요즘 방콕의 많은 호텔들이 점점 중국 손님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태국 정부가 외교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손님의 빈자리를 중국인들이 채워가고 있었죠.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중국 자본도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 점점 그들에게 의존하게 되고 있었죠. 호텔뿐만이 아니에요. 관광업 전체가 점점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겨온 태국 고유의 관광 산업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 하나에서 시작된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으로 이어졌어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대상보다 먼저 바꿔야 할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다시 늦게까지 호텔에 남아 있었습니다. 로비는 다시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계속 시끄러웠어요. 서랍을 열어 한참 전 한국 손님이 준 카드를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어요. 제 나라 사람들조차 이제는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있는 게 아닐까? 진심을, 따뜻함을, 작은 예의를, 분노와 오해로 덮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흐름에 저도 조금씩 물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을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태국의 밤거리, 오토바이 소리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쳤어요. 그 속에서 저는 조용히 확실한 결심을 했습니다. 직접 가보자. 누구에게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논쟁에 참여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제 기억이, 제 감정이 세상의 소음 속에서 지워지기 전에 제가 믿었던 그 진심을 제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직장 동료들에게도, 친언니에게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짐을 챙겼어요.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기억하고 있던 그 감정이 정말이었는지 아니면 제 착각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리지만 부드러운 파란색이었고 구름은 솜처럼 흩어져 있었죠.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그 속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은 조이고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혹시 나도 입국을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제 여권을 살펴보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만 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툭 소리와 함께 도장이 찍혔고 그걸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안내 표시도 잘 되어 있어서 큰 혼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을 조금 헷갈리는 순간 제 앞에 무언가가 다가왔어요. 하얀색 몸체에 동그란 화면이 달린 로봇이었어요. 처음엔 장난감인가 싶었는데 그 로봇이 말했어요. 도와드릴까요? 깜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이자 로봇이 부드럽게 방향을 틀고 앞장섰어요. 제가 따라가자 속도를 맞춰 천천히 이동했고 목적지에 도착하자 고개까지 살짝 숙이더라고요.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기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신기했죠.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손을 잡힌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프런트 직원이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말투도 정중했고 눈을 맞추는 자세도 부드러웠습니다. 유니폼은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고 체크인하는 동안 줄이 길어졌는데도 서두르지 않고 저를 끝까지 응대해줬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제 일이 떠올랐어요. 방콕에서 제가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모습이요. 정신없이 바쁘고 짜증 섞인 소리에 하루 종일 시달리면서도 최대한 정중하게 하려던 그 마음이 잠시 떠올랐죠.
방 안에 들어와 짐을 풀고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약간 흐트러졌고 눈 밑엔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제 표정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불편한 것도 무서운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건 아니었어요. 아무런 계획도 없이 왔고 언어도 익숙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조각 하나를 찾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제 안에서 조용히 말을 걸고 있었어요. 둘째 날, 저는 드라마에서 자주 봤던 김치찌개를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붉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친구들이 둘러앉아 나눠 먹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다가 근처에 김치찌개로 유명한 작은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골목 안에 조용히 자리 잡은 그 식당은 밖에서 보기에도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자극하는 매운 향이 확 밀려왔고 따뜻한 김이 뿌옇게 퍼지고 있었죠. 안에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앉아 밥을 먹고 있었는데 다들 조용히 식사에 집중하고 있어서 괜히 제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자리에 앉고 메뉴판을 봤는데 한글로만 적혀 있었어요. 사진이 몇 개 있었지만 정확히 어떤 음식인지 구별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그냥 가장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으시더라고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이 나왔어요. 기대하던 국물 요리가 아니라 국물이 거의 없는 고기와 김치 요리였어요. 이게 김치찌개인가? 하고 고개를 갸웃했는데 알고 보니 김치찜이었더라고요. 찌개가 아니라 찜을 시킨 거였죠. 순간 당황했어요. 속으로 실수했구나 싶었지만 다시 주문하기엔 민망하기도 했고 워낙 배가 고팠던 터라 그냥 먹어보기로 했어요. 숟가락으로 고기를 한 점 떠서 입에 넣었는데 정말 부드럽게 녹아내렸어요. 푹 익은 김치의 강한 신맛과 매운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입맛을 확 깨워줬고 짭조름하면서도 깊은 맛이 느껴졌어요. 밥 한 숟가락과 함께 먹으니 그 조합이 참 좋았죠. 제가 계속 멈칫거리며 먹고 있었는지 사장님이 다가와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는 김치찌개 드셔보세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 말투가 참 다정했습니다. 실수했다는 걸 눈치채셨지만 전혀 민망하지 않게 말해주셨죠.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편안해졌고 괜히 고마웠어요. 그 실수는 오히려 기억에 오래 남을 이야기로 바뀌었어요. 혼자 여행 와서 생긴 작은 해프닝이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시선이 있었고 배려가 있었어요. 이어서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진짜 한국 사람들의 삶이 궁금해졌어요. 화려한 쇼핑몰이나 유명한 맛집 말고 그냥 사람들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곳이요. 그래서 저는 남대문 시장에 갔어요. 좁은 골목마다 사람들로 북적였고 노점에서는 호떡 굽는 냄새가 솔솔 났죠. 어디선가 아주머니가 이거 1,000원 더 깎아줄게요.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고 학생들, 할아버지, 외국인 관광객까지 모두 같은 길 위를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군것질거리를 사 먹고 작은 상점들을 둘러보면서 이 도시가 단지 깔끔하고 조용한 곳만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이곳엔 살아있는 에너지가 있었고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관광이라기보다는 그냥 잠깐 사람들 사이에 섞여 한 조각 일상이 된 느낌이었어요. 저녁엔 한강 근처로 나갔어요. 한국에 오면 꼭 가보고 싶던 장소 중 하나였죠. 해가 지고 난 뒤라 하늘은 어두웠고 강 위에는 서울의 불빛이 잔잔하게 반사되고 있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강둑엔 사람들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었죠. 삼삼오오 모여 라면을 먹거나 간식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저도 편의점에서 따뜻한 라면, 컵 하나를 사서 강가에 앉았어요. 딱히 누가 말을 걸지도 않았고 저도 누군가와 대화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바람 소리, 라면을 먹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웃음소리들이
어우러져 조용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고 그 안에서 저도 하나의 장면처럼 조용히 녹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나도 이곳에 속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스며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작은 실수 하나에서 시작된 하루였지만 제 마음 한켠에 조용히 내려앉은 기억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혼자였지만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구름이 천천히 밀려가는 걸 바라봤어요. 설레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어요. 하지만 예전의 혼란스러운 고요함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가 가라앉은 듯한 차분하고 단단한 침묵이었어요. 도착한 공항은 여전히 분주했고 뜨거운 공기, 빠르게 달리는 오토바이들, 익숙한 소음과 리듬이 도시를 다시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텔 로비는 여전히 붐볐고 중국 단체 손님들의 소란스러운 말소리가 가득했어요. 청소팀은 고단한 얼굴로 인사했고 프런트 데스크엔 크고 작은 불만이 이어졌죠. 겉으론 예전과 똑같았지만 제 안에서 모든 게 달리 느껴졌어요. 어느 저녁 쉬는 시간에 직원 탈의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작은 부채 그림이 그려진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었고 카드에 적힌 한국어 글씨는 여전히 정갈했어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미소가 나왔습니다. 글자를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이미 제 안 어딘가에 깊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영상의 댓글을 기억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말들에 휘둘리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로 느낀 건 그런 자극적인 영상 속 한국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다녀온 한국은 조용했고 따뜻했고 실수조차 포용해주는 곳이었어요. 그 진실 하나만은 저는 끝까지 붙잡고 있고 싶어요. 한 번 마음에 남은 따뜻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거짓은 크고 시끄럽지만 진실은 끝까지 남는다는 걸, 진실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믿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 따뜻함을 다시 만나게 되길 조용히 바라봅니다.